한 종목 사서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그런 종목 없냐? 유형들 중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이 좋은 기업을 사야 된다. 그래야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회복을 할 수 있고 돈을 벌더라도 이게 주가로 연결될 수 있는 차트 이런 거 보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업을 사자. 비해명 기업으로 소개했던 게 신도리코였습니다. 레이저 앤 블레이드 모델이라고 그러죠. 질레트가 면도 대를 파는 게 아니라 면도 날을 팔기 위해서 면도 대를 공짜로 주는, 계속 추가적인 수입이 날 수 있다는 면에서, 그리고 어떤 표준화를 주도함으로써 경제적 혜자를 쌓을 수 있다는 면에서 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생각했고, 복사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뭐 복사기가 복사기를 낳고 이런 제목을 제가 달아놨는데, 체가 축소되면서 이 비해명 기업의 의미가 퇴색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읽지 못했다는 거, BM에 앞서서 좀 더 그 부분을 체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우리가 디지털로 문서를 주고받는 이런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그때도 알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빨리 변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 뭐 예를 들면 LCD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기술들에만 생각했지 사실 복사기 쪽으로 미칠 거라고는 당시에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비해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술 둔감형 기업이라는 유형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기술을 탈 것 같지만 기술 둔감한 거를 사례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제가 이 기업으로 수익률을 굉장히 크게 올렸었습니다. 그런 어떤 자신감도 이 기업을 과감하게 제가 케이스로 넣었던 이유였을 텐데요. 유일전자라는 회사를, 핸드폰에 들어가는 부품이지만, 그러니까 기술을 굉장히 많이 탈 것 같지만 입력을 하는 키패드를 만들기 때문에 다른 부품에 비해서 기술에 덜 민감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핸드폰이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입력은 해야 되고, 그러면 키패드는 필요하고, 생각보다 키패드는 수율을 맞추기가 어려운 품목이고 이건 유일전자밖에 못하는 거다 라는 아이디어였었는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키패드가 필요 없는 핸드폰을 쓰고 있고, 아마 지금 키패드가 달려있는 핸드폰을 쓰신다면 눈이 띠용할 만한 그런 시대로 바뀌고 말게 된 거죠. 지금은 UIL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다른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가 됐습니다. 기술에 굉장히 민감한 회사였는데 제가 잘못 짚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도리코나 유일전자 케이스를 보면서 20년이 지난 지금 느끼는 건, 역시 기술의 흐름을 예측하는 건 굉장히 어렵구나. 그러니까 당시에 뭐 리노고 같은 회사를 넣었으면은 좋았겠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수많은 그런 기술주 중에서 BM을 유지하고 기술 둔감하게 왔던 회사를 꼽으라고 한다면 진짜 리노공업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기술 변화를 예측하기란 참 어렵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기술주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20년간 저의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제가 백세주 열풍, 비타500 열풍을 당시에 좀 말랑말랑한 머리와 편견이 없는 그런 태도로 발굴을 했던 대표적인 회사였었습니다. 국순당과 광동제약. 국순당이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적자만 내는 회사? 최근엔 약간 이런 이미지가 됐을 정도로 회사가 크지 못했고, 실제로도 백세주를 많이 마시지 않고, 주류 음용 트렌드는 정말 많이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이슬 계열을 먹는다는 것도 비슷하고요. 한 가지 제품에 기댄 회사는 굉장히 위험하다. 광동제약은 비타500 이후에도 여러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뭐 옥수수 수염차라든지 헛개차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들어냈는데 국순당은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유행이라고 하는 건 또 역시 맞추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금방 50제주처럼 유행이 꺼지기도 하지만 소주처럼 아예 정말 음용 트렌드가 바뀌지 않는 것도 예측의 범위에서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중간중간에 막걸리가 히트를 했던 적도 있었고, 저도주로 가서 와인을 많이 마실 거니까 소주가 많이 안 팔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세대가 바뀌어도 소주를 애용하는, 결국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들이 그 상황에 맞게끔 변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또 도태되는구나.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순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제가 오리온 케이스를 재정의형 기업으로 넣어놨습니다. 단순히 그냥 과자를 만드는, 초코파이 만드는 회사로 보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디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TV에서 강자로 도약하는 오리온의 모습을 20년 전에 시장에서는 몰랐기 때문에 제가 그때 케이블 TV 이런 산업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냥 미국에서 이미
한번 검증이 됐었고 미국의 가치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재미를 봤던 섹터이기도 했었습니다. 관심이 많았는데 오리온이 이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오리온은 결과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회사 많이 커졌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게 그때 당시에 제가 아이디어로 얘기했던 미디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오리온은 하지 않습니다. 다 CJ에다가 매각을 했습니다. 온미디어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 사업에는 빠져나왔고요. 대신 그렇게 판 돈을 중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중국에서 존재감이 높은 제가 회사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지금 뭐 베트남, 러시아에서도 장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서 분명히 과자 회사로만 보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더 큰 글로벌 과자 회사가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맞았지만 예측은 틀렸습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떤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될 거냐? 결국은 제가 팔로업이라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는 회사를 계속 추적할 수밖에 없다. 많이들 물어보세요. 한 종목 사서 금고에 넣어놓고 20년 있다 꺼내보고 싶은데 혹시 자녀한테 물려주고 싶은데 뭐 그런 종목 없냐라고 물어보시면 2001년에는 제가 자신 있게 몇 가지 얘기해 줬습니다. 이 나오는 태평양, 뭐 오리온, 동서 이런 거 사서 묻어두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20년이 지나니까 현재 겸손해져가지고요. 그런 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회사 계속 변한다는 거죠. 경영자의 선택에 따라서 회사의 내용이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 어떤 한 회사를 투자를 하더라도 철저한 팔로우업. 오리온의 생애 주기를 보면 케이블 TV 때문에 샀었더라도 케이블 TV의 어떤 경쟁이 격화되고 CJ에 팔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교체하는 모습을 또 좋게 보거나 혹은 스포츠 토토를 했었거든요, 오리온이. 그것도 계속 그때마다 판단을 하면서 이 회사의 보유 여부를 결정을 해야지 책이잖아요. 바꾸지도 못하고 붙박이로 둔 상황에서 20년이 지나서 복귀를 해봤을 때는 계속 회사는 변하고 그것을 추적해야 된다가 제가 오리온에서 배운 조금 더 해도 될까? 네. 제가 교훈이 될 만한 종목으로 또 두 가지가 떠올라서 먼저 제가 정말 좋아했던 회사였습니다. 삼천리라는 회사인데요. 지역 독점형 기업이라고 생각했고 지역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는 경기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입니다. 굉장한 성장을 하고 있었고 그 성장은 꾸준한 현금 흐름으로 도시가스 한 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지역의 수익성 높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 몇 년간은 매우 좋았습니다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정체한 회사가 돼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는 지역 독점형 기업이라고 하는 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회사를 분석할 때 P와 Q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는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는 판매 수량이 늘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PQ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삼천리가 PQ가 다 막혀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도시가스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P를 마음대로 올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지역 독점이라는 게 결국 그 지역의 도시가스 파이프가 다 깔리고 나면은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아, 결국엔 지역 독점형 기업의 한계구나라는 거를 절감을 했고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선 결국은 지역 독점을 통해서 벌어들인 자본을 다시 신사업에 재배치를 잘 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해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오리온은 지역 독점형 과자 기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 하나의 지역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초코파이를 한 개 먹다가 두 개, 세 개 먹지 않는 이상 Q의 성장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 케이블 TV를 판 돈으로 자본 재배치를 통해서 중국에 진출함으로써 그 한계를 깨버렸잖아요. 사실 삼천리도 그렇게 갔었어야 됐고 그 시도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열병합 발전으로 확장을 하면서 도시가스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프로젝트도 예상대로 가지 않으면서 시가총액만큼 현금을 갖고 있고 PBR이 낮은 극단적인 저평가주 담배꽁초 주식이 됐다는 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을 주는 사례는 DPI인데요. 이거는 김민국 대표가 굉장히 좋아했던 회사입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여러 건자재 중에서 페인트를 좋아합니다. 이게 좋은 사업입니다. 노르표 페인트인데요. 나중에 이제 DPI로 이름을 이제 바꾸게 됐죠. 근데 이때 아이디어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외국 페인트 업체들이 한국에 진출할 때 조선업체 이런 데다가 자동차 회사 이런 데다 납품은 하고 싶은데 이게 네트워킹으로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영업을 뚫질 못하니까 우리나라 페인트 회사들에 제안을 했습니다. 같이 합작사를 만들자. 기술은 우리가 되고 공장은 너희가 운영하고 영업도 너희 네트워크로 하자. 그래서 그 이익을 나눠 먹자. 이런 이제 조인트 벤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DPI가 전형적으로
자동차와 조선에 들어가는 알짜배기 조인트 벤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숨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이 좀 좋았을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현대중공업, 현대차 이런 걸 사겠지만 결국에는 이 페인트 사업의 가치를 알아볼 거다가 핵심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가 안양에 이제 공장 부지가 있는데요. 계획들이 당시에 다 있었습니다. KTX 광명 역사가 들어오고. 근데 당시에 이제 이케아가 들어오는 건 몰랐고요. 어쨌든 여기가 공장을 할 만한 땅은 아니고 교통의 요지로 계속 아파트로 바뀌어갈 거다. 공장터를 다른 데로 대체 부지를 해서 옮기고 개발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20년 전에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완벽한 가치주의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이익도 늘어날 개연성이 있고 시장은 잘 모르고 게다가 부동산이라는 히든 에셋도 있는 첫 번째 아이디어는 맞았습니다. IPK 이제 이런 회사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리레이팅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회사를 탐방을 갔다 왔는데 놀랍게도 20년 전에 탐방 갔던 바로 그 공장터로 탐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 공장을 쓰고 있어요, 안양에서. 근데 그 인근은 광명역사, 이케아가 있고 아파트 부지가 그때보다 더 발전했지만 여전히 공장터로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DPI를 땅만 가지고 아이디어를 삼았더라면 그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 아이디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발현되지 않았지만 주가 상승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DPI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묘한 느낌을 줘요. 저 땅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좀 황당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 땅이 개발이 될 거야. 2탄은 혹시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한국형 가치조 전략 2라고 가제를 핸드폰 메모장에 생각이 나는 대로 내용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되면, 그러니까 2023년이니까 뭔가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영화 만들듯이 얼마나 대작을 만들려고, 그거보다는 VIP 자산운용 창립 20주년이 되거든요. 인생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이 책의 후속판을 내보는 것도 괜찮겠다. 대략 어떤 내용? 이 책에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빠졌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난이도를 낮추기 위해서 덜어냈던 부분들. 대표적으로 밸류에이션 같은 정량적 정성적인 방법을 해서 유형을 너무 제가 잘게 여기 쪼개놔가지고 이제는 또 통합적인 유형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4-5가지 정도로. 그리고 당시에는 자본 배치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자본 배치와 뭐 경영진의 판단의 중요성, 사실 유튜브에서 한 얘기들이 중복돼서 책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책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제가 철없던 시절에 얄팍한 지식으로 쓴 책입니다. 중간중간 절판의 욕구를 많이, 이 책을 다시 보는 게 좀 두려워요. 오랜만에 다시 읽어봤습니다. 옛날 쓸 때 그 생각도 나고요. 출판사들 다니면서 약간 박대받았던 뭐 그때 생각하면 참 많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안도를 했던 거는 이 책대로 당신은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당시에 철이 없지만 얘기했던 것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투자 방식이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참 이제 다행이다라는 게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소감이었고요. 저의 어떤 추가적인 이런 설명을 통해서 좀 더 보온을 얻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은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보람이 충분히 있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